이대로. 오늘은 제가 좀 디테일하게 교육대학원 진학 준비과정 영상에 대해서 촬영해 보려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어떤 걸 설명드려야 할지 좀 체계적으로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제가 저번에는 3분짜리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디테일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이유, 동기, 목적 다 통틀어서 설명드리려고요. 먼저 저는 일단 이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겠다고 3학년 1학기 여름방학에 결정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직업 때문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한 건데 이게 어렸을 때 보통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은 계속 했는데 그 현실에 부딪혀서 제가 가진 성적으로는 그런 교대나 뭐 사범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과 같은 것도 어떤 교육을 하고 싶은 건지 그런 것도 못 정했었고, 그래서 일반 4년제 국립대에 진학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저는 사실 그냥 대학교 졸업장만 따면 된다 이 마인드로 지원했었는데 2학년 때 일반 편입이란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 어차피 써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많은데 괜히 안 썼다가 4년 내내 똑같은 학교 다니면서 후회할 바에 편입을 해야겠다. 지원이라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일반 편입에 지원해서 다시 4년제 사립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기존 학교보다 좀 더 제가 나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학업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나도 열심히 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진짜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찾기 시작한 거죠. 내가 저 수업을 들으면 나중에 어디에 쓸 수는 있지 않을까?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게 교육대학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좀 깊은 고민을 해요. 여름방학 내내. 이거 진짜 내가 대학원을 가는 건 편입도 진짜 운이 좋았지만 대학원을 가는 건 천운이 따라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는 어쨌든 제 성격상 해보고 후회를 하는 건 괜찮은데 안 해보고 나중에 저거 그때 해볼걸 괜히 안 해봤다 이런 생각 드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후회 남는 거 싫어해가지고 지원을 하기로 마음먹고 알아보고 준비하려고 확실히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이유는 아니지만 진짜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내가 지금 일반 편입까지 마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교사가 될 수 있지 생각하다가 찾은 게 교육대학원 진학이고, 저는 그래서 그 뒤로 어떻게 보면 바로 진학 준비 과정이 저에겐 시작된 거였어요. 왜냐면 3학년이면 보통 취준하려고 대외 활동이나 뭐 다른 스펙들을 쌓잖아요. 자격증이나. 근데 저는 그거는 다 안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뒤로 학교에서 졸업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요건들이랑 졸업하려고 필요한 토익 점수 그거 말고는 다른 거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대학원 진짜 올인했죠. 이거 아니면 나는 다른 거 안 한다 이 마인드로. 그래서 저는 바로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3학년 여름방학 때 2학기 수강 신청하잖아요. 저는 그 2학기 수강 신청에 바로 교직 수업을 넣었습니다. 제가 영상 찍다가 중간에 적당한 타이밍에 제 편입 후 시간표, 교직 수업 들어간 시간표 넣어드릴게요. 저는 편입을 해서 학점 인정받고 그리고 나머지 채워야 할 과목 채우면서 4학년 2학기까지 꽉 채워서 저는 교직 수업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다 들었어요. 왜냐면 그게 교육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직 수업도. 안 그래도 저는 이제 교직이 아니라 전공 수업을 채워야 하는, 공부하느라 힘들 건데 교직까지 같이 하려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는 교육대학원 진학 목적이 있으니까 수업 듣고 나중에 교육대학원 가서 인정받아야겠다.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전공에 집중할 수 있게 학교 다녀야겠다. 전 이 생각하면서 2학기 때 교직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게 연관되는 게 두 번째는 교육대학원 진학 준비 과정.
인데 저는 2021년 정기전형 지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제가 준비할 때는 최소 3학기 이내에 그 모집 전형을 확인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2019년 후기부터 제가 제대로 알아봤으니까 2019년 후기, 2020년 정기, 2020년 후기, 그리고 이렇게 3개 알아보고 제가 진짜 할 거는 2021년 정기 이렇게. 근데 제가 그 3개 전형 그걸 모집 요강을 다 확인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네,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모집 요강도 저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게 교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시는 거면 그 전공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학점을 최소 뭐 30몇 학점 이상. 근데 그거를 확인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지원했다가 전공 학점도 안 되시고 이 학점이 모자르세요 라고 그때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난 지원을 했고 합격했다고 학교에 왔는데 인정이 안 되면 난 교원 자격증 취득을 못하면 도대체 왜 교육대학원에 간 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꼭 모집 요강에서 몇 학점을 어떻게 필요로 하는지, 교직 학점 제외하고 뭐 전공을 몇 학점 확인하는지 그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별로 꼭 확인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학년 때는 그렇게 알아보기만 해요. 왜냐면 어차피 그 교육대학원 진학 관련해서 확인하려면 최소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표가 필요한데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기 중에 교직 수업을 듣는 거 말고는 제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연구 계획서도 그때 당시에는 너무 막막했고 뭔가 그때부터 준비했으면 좀 2020년에 진짜 준비해야 될 때는 별로 그럴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집중도 더 안 됐을 것 같고 이때는 그냥 모집 전형 보면서 내가 앞으로 그 남은 1년 반 동안 어떤 수업을 들어야 최대한 그 전공학점 인정을 많이 받을지 그거 생각만 했어요. 그거랑 관련된 수업을 들어놔야 그게 전공 과목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야 이후에 진학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 그것만 찾아보고 집중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는 뭘 했냐면 호주로 단기 어학연수를 다녀왔어요. 1월 3일? 2일인가 출발해서 2월 15일쯤에 아마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냥 한 달 보름?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이건 학교에서 간 거예요. 따로 뭐 제가 어학원을 통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저희 아빠가 계속 대학생활 할 때 어학연수 프로그램 있으면 꼭 가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맞았죠. 아다리가 맞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어학연수 갔다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2020년에 호주에 있었으니까 처음부터 4학년 1학기를 다니면서 이제 진짜 슬슬 긴장되고 막 연구계획서 보는데 깝깝하고 면접 준비는 또 어떻게 하나 본격적으로 약간 발등에 불 떨어져서 진짜 제대로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진짜 다 모았어요.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찾아서 다 모으고 근데 그냥 인터넷에서만 원래 했었는데 인터넷에는 너무 별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진학한 전공이 컴퓨터 교육, 이화여대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 전공인데 이 전공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인터넷 서핑으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 카페에 교대원 준비하는 그런 카페 있잖아요.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면 하나씩은 다 카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카페에 가입해서 봤는데 사실 별로 도움이 됐어요. 분명 도움이 됐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그런 디테일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좀 아쉽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제가 좀 멍청했던 게 미리 그 연구계획서 쓰기 전에 봤어야 했는데 연구계획서 쓰고 이미 제출하고 이제 그냥 서류 제출을 우체국에서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카페에 가입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진짜 제 스스로 그냥 다 해버렸죠. 하여튼 4학년 1학기 때 그거를 이제 좀 생각하고 그래도 연구계획서는 안 썼어요. 그때는 이제 진짜 제 성적표 과목이나 막 이런 게 들어맞는지 전 그걸 진짜 집중적으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표가 있으면 성적표에 과목이랑 그 전공이랑 그런 과목 구분이 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편입 전 학교는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성적표에 돼 있는데 편입 후의 학교는 이게 또 같이 안 돼 있어서 과목 구분 이수표? 뭐 그런 거를 따로 또 받을 수가 있어서 그거를 받아서 이거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적 때랑 편입 후 학교랑 같이 이제 성적표를 해서 보내드렸어요. 그걸 이제 학교마다 전화해서 확인한.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는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컴퓨터 교육 전공이 있는 모든 학교에 일일이 다 확인해봐요. 그 전공 학점이 어떻게 됐는지 인정이 됐는지 그거는 학교마다 그런
양식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냥 전화해가지고 메일을 받아서 그 메일로 이제 보내면 담당하시는 교수님이나 조교님이 확인하시고 아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도 일단 전화로 직접 확인해 드리는 걸 추천해요. 왜냐하면 다른 업무도 많으시잖아요. 교수님이건 조교님이건. 근데 그 업무가 그렇게 많으신데 내 거를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기도 힘들고 메일을 확인을 해도 아, 이 학생이 맞아 전화해서 보낸다 했었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랑 메일 봤는데 이게 뭐야 라고 확인하는 거랑 조금 더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저였으면 저는 좀 확실한 거 좋아해서 네 그냥 전화 일일이 다 했어요. 일일이 다 하고 제가 뭐 언제 지원할 계획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다 설명드리고 말씀했죠. 네 저는 이런 확실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자소서 제가 언제 썼냐면 저는 2021년 전기전형 지원이니까 2020년 10월, 11월 이렇게 지원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8월 말에 썼어요. 8월 30일? 30일, 29일?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냥 진짜 자기소개랑 그 1번 항목이랑 영국에 그거 하는 2번 항목은 진짜 제끼고 3번이랑 4번 이렇게만 먼저 봤는데 1번 쓰기도 좀 막막한 거예요. 도대체 대학원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나 제가 진짜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진짜 교육대학원은 어떻게 써야 하나 싶어가지고 일단 썼어요. 저는 좀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완벽을 찾다가는 그냥 진짜 합격 그 발표하는 날짜가 돼도 전 서류도 다 완성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썼어요. 쓰고 일단 놔뒀죠. 초안이니까. 영국에서는 진짜 도저히 못 쓰겠길래 그것도 그냥 놔뒀고 그냥 내가 자신 있는 게 뭔가 하고 키워드만 써놨어요. 4학년 1학기 그 여름방학에는 그냥 모집 요강만 분석하고 그리고 전공 학점 인정 여부만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원서 접수를 해야 하는 4학년 2학기 그 기간 동안은 진짜 그때 바빴네요.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서류 제출 준비하고 원서 접수부터 면접 그리고 학기 중에 합격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초안을 한두 번 수정하고 10월에 진짜 많이 바빠요. 저는 일단 그 토익 졸업을 위해서 토익 점수를 했어야 돼서 10월 5일부터 토익 학원 다녔었어요. 본가에서 다니고 시험을 보고 중간고사 보러 다시 학교로 가고 그리고 중간고사 보고 중간고사 끝나고 이틀 동안 영국 계획서를 모두 다 작성했어요. 모두 다 작성했고 그리고 10월에 그 이틀 뒤 그 다음에 10월 26일에 원서 접수 이화여대에 원서 접수를 했어요. 그리고 11월이 되면 11월 2일이었을 거예요. 한국외대 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 영국 계획서를 저는 중간고사 끝나고 이틀 안에 다 썼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너무 할 일이 많았고 우선순위가 영국 계획서가 아니라 토익이랑 중간고사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바빴고 그렇게 차분히 막 영국 계획서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바로 그걸 수정하고 그때 제가 이틀 썼다 했는데 첫날에 바로 쓰고 그때 당시에 첨삭 도와줬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첨삭 받고 그리고 또 다시 그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 거예요. 네, 그 친구 그냥 한 명한테 따로 뭐 전문 기관이나 그런 거 첨삭 받지 않고 친구 한 명한테만 물어보고 방향성 받아서 제가 이 둘째 날에 그 고치는 둘째 날에 바로 또 해서 진짜 후회 없다. 진짜 미련 하나도 없고 나 여기서 안 돼도 이 길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을 정도 미련도 안 남고 후회도 없는 서류다 하고 그렇게 딱 마음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봤어요. 제가 토요일날 끝냈는데 월요일날 원서 접수잖아요. 안 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그냥 그대로 바로 인쇄한 다음에 월요일날 서류 제출하기 전에 이름이랑 뭐 이런 거 수험번호만 제대로 적혀있고 학교 이름이랑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적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저 진짜 일요일에 심지어 그냥 간만에 푹 쉬었어요. 평화롭게. 중간고사 끝나고도 안 쉬었는데 그냥 진짜 푹 쉬고 아마 또 무슨 다른 시험인가 과제인가 발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교대원 이거 진학은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원서 접수를 하고 이제 원서 접수 한국외대까지 하고 나니까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면접 준비야말로 진짜 저에게는 미지의 세계였어요.
내가 이게 뭔지 진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저는 성적표랑 연구 계획서를 기준으로 그 전공 공부도 했죠. 전공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실지 모르니까 일단 전공 공부를 했고 저는 오히려 막 모든 범위를 할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진짜 자신 없는 과목보다 내가 진짜 저 그래도 이건 할 줄 알아요 하고 자신 있는 과목, 그리고 저는 그 과목을 연구 계획서에 썼거든요. 취약한 과목은 써놔봤자 질문이 들어오면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냥 진짜 아예 취약 과목은 아예 안 봤어요. 내가 막 성적표에 안 좋게 점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를 모른다 하는 과목은 아예 언급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전공 공부는 그렇게까지 했고 이제 저는 그 좀 답안을 작성해놓고 실제 면접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했어요. 저는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뭐 할 수 있는 답변 이런 거는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 한정적인 답변이라도 제대로 하자,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답변들을 미리 한번 쭉 써봤어요. 질문 뭐가 나올 수 있는지, 제가 카페 가입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서 그냥 다른 과여도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면접에 나올 공통 질문 같은 거 그런 거는 다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제 답변을 제가 바로바로 말 튀어나올 수 있게끔 그런 답변을 계속 준비하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싶었을 때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카메라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막 갑자기 자다 깨가지고 일어나서 제가 여기 학교에 지원한 이유는 하면서 막 주저주저 할 정도로 계속 그렇게 반복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면 면접에서 갑자기 당황스러워도 어떻게 대답할지 대충은 막 임기응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리고 제가 또 추가로 본 거는 교육 관련 이슈. 예를 들면 저희는 이제 코로나가 돼가지고 언택트 수업이 진행되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 관련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교육 전체에 관련된 교육 관련된 이슈들도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접 팁을 드리자면 특히 전공 관련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전공 내용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성적표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되게 집요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성적표 보면서도 근데 이 질문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지만 준비 안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하기로 이미 결심을 했었냐면 제가 지금 너무 긴장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혹시 그거 말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려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대체해서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답변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막 알지도 못하는 거 그게 하면서 거기서 얼버무리고 막 쩔쩔매면서 시간 보내느니 내가 자신 있는 분야에 대해 하나라도 더 어필하면 그래도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그런 것도 미리 생각해봤어요. 전공 질문 특히 관련해서는 제가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면접 관련해서는 이 정도만 준비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진짜 막 전공에 대해서 심하게 물어보고 이런 전공 분야라면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질문 받았던 거 생각해보면 지원 동기, 그리고 그 전공 적합성 여부, 저는 이게 유사학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문 받느라 특히 이화에 대해서는 다른 전공 질문은 받지 못했어요. 면접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 근데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를 말고도 이런 전공 관련 질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긴장을 했고 그때 한 10분 정도 봤는데 약간 내가 모르는 거에 집중하고,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이런 대외 활동이나 막 이런 이런저런 활동을 했는데 성적표에 이제 표기되어 있고 막 제가 학생회 했고 대외 활동 했고 뭐 어학연수 다녀왔고 이러니까 좀 그런 외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안 되겠다. 자꾸 다른 걸 여쭤보시는 게 이거는 그냥 시간을 채우기용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속으로 했어서 그냥 전 진짜 면접도 마지막 순서였어가지고 대놓고 어필하고 나왔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아왔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열심히 살아왔고 앞으로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공부하면서 꼭 선생님 되고 싶다. 그래서 난 이 학교에 정말 다니고 싶다. 저는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오면서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뭔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결과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기준으로 저는 지원한 이화여대랑 한국외대랑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건데, 그 질문 중에 제가 그 막 댓글이나 메일로 이렇게 좀 다른 질문을 받았었는데 왜 이화여대를 선택하셨냐고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화여대를 선택한 거는 사실 처음에 합격해서 그 영상 처음에 면접 후기 영상 올렸을 때는 이화여대밖에 안 붙었으니까 이화여대를 선택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할 수 있는 학교 중에서 저는 당연히 이화여대를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학비가 대학원은 정말 장난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비 때문에 먼저 그 부모님의 손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부모님이 납득하실 수 있는 학교, 그게 첫 번째였어요. 이화여자대학교가 정말 한국에서는 여대에서 탑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시선, 외부적인 시선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부모님의 서포트를 받는 입장에서 가야만 하는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부모님과 외부적인 그런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논문.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공부를 사랑해서 대학원을 오고 막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막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 대학원을 진학했거든요. 오로지 사실 그것 때문에 진학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임용고시를 볼 계획인데 논문을 써야 되면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하나의 주제에 대한 제가 연구 계획서에 썼으면 뭐 그 주제에 대한 그런 연구를 쭉 해야 되는데, 저는 곧 죽어도 논문을 쓰라 하면 잘 쓸 자신이 없어요. 근데 또 한국외대는 그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이화여대는 시험 대체가 있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논문 나는 못 쓰는데, 그리고 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논문 쓰면서 울면서 쓰시더라고요. 막 노트가 막 치는데 그냥 막 울면서 이거 진짜 또 고쳐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우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그거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한국 외대보다는 이대에 더 가고 싶었죠. 그리고 또 이유가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학교 시설이나 기숙사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화여대는 기숙사도 진짜 호캉스 간다 하잖아요. 그 호캉스 수준의 기숙사를 갖고 있고, 일단 여대고 안전하고 학교 아니니까 더 안전하고, 여러모로 저한테는 이화여대가 너무 맞았어요. 그런 조건들이나 뭐 환경이나, 그리고 일단 사범대, 전 사범대도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그 교육하는 그 교육과가 있는 거랑 대학 있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새로 막 해야 되는 거랑 그런 환경이 너무 다르니까 사범대의 유무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타 팁들, 뭐 그런 정보들 알려드린다면, 그 질문 몇 개 받았다 했잖아요. 질문 받은 것 중에 학점이 중요하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는데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학점이 안 높아요. 제가 4점대 넘어본 게 한 번, 편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딱 한 번 4점 넘어보고, 나머지는 그냥 다 3점 중후반 이랬거든요. 전 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냥 놀면서 적당히 열심히 학교 다니는 케이스여서 학점은 진짜 너무 바닥이 아니면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저 면접 볼 때 느낀 건데, 한국에 내가 면접 볼 때 특히 느꼈는데, 그 성적표를 엄청 보시는데 제가 교직 수업 들었는데 그 교직 수업 성적이 안 나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거 성적 받은 거 맞다고 막 이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성적을 그냥 가려놓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서류 제출하고. 그래서 성적은 딱히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질문 들었던 게 방학 때 어떤 공부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방학 때 따로 공부 안 했어요. 방학 때는 저는 보통 그 학부의 다음 학기에 들을 프로그래밍 공부를 따로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학년 때는 포토샵이랑 이런 걸 진짜 못했어요. 포토샵이랑 자바, HTML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걸 진짜 못해가지고 그 해 바로 여름방학 되자마자 저는 그 집 근처에 있는 컴퓨터 학원을 찾아서 포토샵 자격증 따버리고, 그 일러스트는 배우기만 했어요. 자격증까지 굳이 생각 안 했고 자신도 없었고. 그러고 했던 게
겨울방학 때 했었나? 하여튼 HTML을 학교에서 배우고 그 다음 학년에 2학년 때 이제 자바를 본격적으로 배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자바를 먼저 배우고 왔어요. 왜냐면 자바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겪어본 적도 없는 프로그래밍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바를 먼저 배우고 학교에 가서 잘 할 수 있게 바로바로 이제 따라갈 수 있게 기초적인 거는 그렇게 해놨어요. 원래 제가 문과 출신이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문과였는데 이과로 교차 지원이 된 거예요. 저는 교차 지원인지도 모르고 그 학과에 지원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코딩을 하는 이공대학이었어요. 이공계 대학이어가지고 거기서 네, 프로그래밍을 했었죠. 자바를 따라가고 그 교수님 수업을 제가 들으려면 알아야겠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진짜 다 놔버릴 것 같았어요. 자퇴 아니면 계속 졸업 유예하다가 그냥 수료로 끝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 다니면서 저는 그런 공부를 했었고 그냥 저는 그 학부 때 쓸 전공 공부가 어차피 대학원 가서도 이어지니까 그 공부를 그냥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했던 것도 복습하고 취약한 부분 복습하고 그게 또 면접 준비랑도 연결되고 이러니까 내가 배운 거 배울 거 제대로 아는 거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방학 때는. 그리고 학교 생활하면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저는 우선 학교 다니면서 1, 2학년 때만 했어요. 저 3, 4학년 때 진짜 아무것도 활동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1학년 들어가서는 학교 적응하고 1학년 2학기 때부터 바로 학생회를 했었어요. 학과 학생회. 그때는 진짜 다른 미래 생각 없이 정말 기똥차게 놀 때였어가지고 네, 대학 생활에 후회 없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고 겪을 거 다 겪었고 그래서 진짜 1학년 때는 그렇게 했었고 대외 활동 하나 했어요. 그때 여수 해양 아카데미 서포터즈인가? 그거 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 데리고 인통솔 하면서 뭐 그런 역할 하는 서포터즈였는데 그거를 2달 안 했어요. 단기 완전 2박 3일 이렇게 합숙하면서 뭘 하는 애들을 통솔하는 거였어가지고 그때 처음 애들을 인도해봤죠. 중고등학교인 애들. 제가 성인 되고 난 후에 처음 20살 됐으니까. 그리고 2학년 때는 그 삼성생명 금융인성교실이라는 실제 중학교에 찾아가서 이런 태블릿 가지고 인생 설계하게 해보는 금융 수업 해주는 그런 대외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서 직접 그 정규 수업 시간에 중학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해주는 거죠. 자료 진짜 준비 다 해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참체 시간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그 학교에서는. 그 시간 동안 제가 수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제가 뭐 홍보 우수상 뭐 이런 것도 받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거 하고 대외 활동은 더 안 하고 그냥 저는 알바 막 이런 거 하면서 집에서 학교 통학하면서 1시간 막 반거리 통학하면서 알바하고 방학 때 그냥 알바 2개씩 막 해서 여행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 학교 생활은 그렇게만 했어요. 다른 거 특별한 게 진짜 없어서 제가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됐던 건 교육 경험이 있는 거. 보통 그 사범대나 교육학과가 아니면 어떤 교육 활동을 경험해볼 일이 딱히 없잖아요. 내가 굳이 찾아서 하지 않으면. 근데 저는 그때 대외 활동으로 찾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제 진로랑 금융이 딱히 그렇게 상관은 없었지만 대외 활동으로 교육 활동하는 거를 찾아서 했었기 때문에 자소서 쓸 때 그런 내용을 쓰고 뭐 선생님이 왜 되고 싶은지 왜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는지 이런 거 할 때 저의 교육 경험이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 이대로 지금까지 영상으로 담은 게 저의 교육대학원 진학 과정인데 되게 막 이것저것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 그 질문 들어봤던 그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걸 결심했을 때부터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거 쭉 다 생각해 보면서 오히려 이걸 준비하면서 진짜 전에 준비했던 과정들 그런 걸 다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을 때 막 교육대학원 관련된 정보 찾을 때 너무 진학 그런 과정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해서 답답했었는데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게 더 있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도 되게 상세하게 성심성의껏 답하려고 하니까 네, 댓글로 남겨주시고 너무 프라이빗한 질문이다 그러면 제가 그 채널 정보 그쪽에 메일을 남겨놨어요. 네, 그래서 메일 보내주셔도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장할 수 있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또 뭐 다른 내용이 더 많이 궁금해진다 해서 내용이 많아지면 그땐 또 영상으로 한 번에 담아서 또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